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경학자이자 또 조경가이신 고정희 박사님을 멀리 베를린에서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젊은 학생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대표저서이신 백장면으로 읽는 조경의 역사, 책 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를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정희 박사님은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손수 가꾼 아름다운 정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순간 그 정원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유년의 경험이 인연이 되었는지 조경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명저죠. 백장면으로 읽는 조경의 역사 외에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또 중세 정원을 다루신 신의 정원 나의 천국, 고정희의 바로크 정원 이야기, 고정희의 독일 정원 이야기 등 여러 책과 여러 조경사책, 정원책, 식물책을 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 페르스터와 그의 외동딸 마리안네가 쓴 책을 번역,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고 박사님은 베를린 공과대학교 조경학과에서 20세기 유럽 조경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시면서 서드 스페이스 베를린 환경 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번 그 기획된 내용을 보고 그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시더라도 그 백년의 고독은 아마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품 맞습니다. 제목에서 가져오신 예. 것 같고요.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인데다가 또 게다가 베를린이라니, 그쵸? 마음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저 혼자 막 짐작을 해보자면은 이 베를린은 고 박사님이 오래 계시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그 지난 100년간 20세기를 관통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아주 풍랑 속에 있었던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전쟁을 겪었고 또 냉전 시대를 겪었고 또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 또 민주주의 이런 이슈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겪은 역동적인 도시였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요즘에는 또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주도하는 또 여러 테크노 음악을 비롯해서 여러 쿨하고 핫한 그런 문화의 중심지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변하지 않고 그 많은 변화를 목격한 것은 공원과 녹지가 아닐까. 100년간의 시간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100년의 고독을 인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속속 더 들어오실 텐데 좋은 강의 듣고 또 이어지는 역시 또 베를린 전문가이신 경북대 엄정희 교수님의 토론으로 의미 있고 풍성한 시간이 기획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고정희 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재환 교수님께서 제가 만든 제목을 너무 완벽하게 해석을 완벽 이상으로 제가 미처 정말인가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해석을 해주셔서 저는 막 너무 감사합니다. 뇌피셜이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음. 그 마시아 가브리엘 소설, 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소설인데, 그 제목을 언젠가 한번 좀 써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딱 기회가 됐고요. 그 백년, 그 맞습니다. 그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정말 격변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었죠. 사실은 150년, 녹지국이 생긴 게 15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200년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거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다시 100년으로 깎았는데, 나중에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그 고독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를린이 묵묵하게 지켜온 원칙도 있지만, 제 자신의 고독.
또 거기다 좀 섞고 싶었습니다. 왜냐? 사실 제가 이 이야기, 베를린 녹지 시스템, 녹지 정책, 환경 생태 계획 뭐 이런 연수 세미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기 베를린에서. 그래서 국토부 환경부에서 오셨다 가시고 여러 환경연구원에서도 다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가시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보고서를 두껍게 써가지고 그 서랍에 딱 넣어두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게 혹시 정책으로 반영이 될까? 거기서 토론이 어떤 사회적 담론이 생길까 기다렸는데 함흥차사.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외롭고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런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식물 적용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의 외로움, 이게 말이 안 되죠, 제목이.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배정환 교수님 너무 해석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것이 실무와 연동이 안 되는 상황. 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장 문구를 보니까 아주 멋진 말이 들어 있었어요. 동시대 이슈와 한국적 특수성을 생각해 보는 기회. 그래서 제 강의도 거기에 좀 맞춰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걸 할까요? 그 파워포인트를 네, 지금 열겠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여기, 거기 다입니다. 100년간의 고독, 베를린 녹지체계 정책. 그 뒷 배경에 있는 건 뭔지 아시죠? 베를린 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베를린 곰, 네, 베를린 상징, 곰. 그,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동시대의 녹색 이슈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밀게 되겠는데,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드맵을 보면, 이제 역사적 흐름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100년이니까요. 100년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시작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한 체계가 생겼는데 거기 크게 기여한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르네, 얀센. 기억에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녹지는 녹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환경 생태로 이어지고 도시로 이어지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동하는가, 거기에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그 베를린 사람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결여되어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법 정책 도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침내 동시대 이슈로 그다음에 비전에서 우리 한국 상황도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역사적 흐름.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드렸지만 지금 동시대 이슈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롭게 신선한 열매를 맺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좀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멀리 가고 싶지만 일단 1840년에까지 가보겠습니다. 184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프리드리히 빌헬m 4세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왕은 왕실 수석 조경가 페터 요셉 르네를 황태자 시절부터 굉장히 신뢰하고 친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지난 30년간 베를린 인구가 배로 증가를 합니다. 산업혁명 이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 유민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도시를. 그래서 조경가에게 베를린 도시 설계를 의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존심과 관계되는 얘기죠. 그때 나온 도면이 이것이고요. 그때는 베를린이 이렇게 작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60배로 커지죠. 지금 현재 베를린 크기의 6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티어가텐, 베를린의 허파란 티어가텐 다시 설계하고 여기저기 이제 아름다운 도시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로 계획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운하.
많이 뚫었습니다. 운하를 많이 뚫어서 물 간수를 했죠. 물이 많은 도시니까. 그리고 이제 1962년이 되면서 인구가 더 증가를 해버려요. 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으로 왕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행정가들이 세력이 좀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면서 내무부가 설치가 되고 내무부 소속의 건축 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제 조금 활약을 더 하기 시작을 하죠. 그전에는 조경가 활약이 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도시가 요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의 베를린이고요. 아주 작았죠. 지금의 도심이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도시를 확장하자. 그러니까 도시를 확장하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을 제임스 호브레이트라는 건축가가 맡게 됩니다. 당시에 상당히 젊었어요. 그것이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지금도 호브레이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도시 설계가들한테 그러니까 호브레이트는 당군 할아버지 뭐 그 정도로 모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호브레이트 플랜이 왜 중요한가? 보시면 이건 이제 최근에 다시 그린 건데요. 그때 관건은 사실 도시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하수 시스템 설치가 시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도시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했다 그러죠. 베를린, 런던, 파리 다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하수 시스템도 설치를 하자. 그러면서 도로망과 하수망, 상하수도망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격자형의 도시 블록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아이, 쏘리, 이 중앙, 그러니까 요것이 원래 있던 중세로부터 있어 왔던 핵심 구조는 그대로 손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오스망이라고 그 비슷한 시기에 도시 설계를, 재정비 설계를 했는데 싹 밀어버리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베를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냥 연계해서 그 주변의 도시를 확장을 했습니다. 르네가 제안한 녹지 구조를 10분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심의 구조가 그때 확립이 되고 지금도 거의 이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브레이트 플랜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베를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녹지는 녹지대로 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를 않고 거꾸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원래 숲이 많았죠. 그 숲을 에, 벌목하고 채벌을 해서 사람들이 살면서 도시를 키워나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겠다. 자연과 숲과 그 녹지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보호하자. 스톱 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의 번짐을 막은 것이 녹지 자체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본다면 봉건적 녹지가 있고 호브레이크 플랜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부터 에, 행정기관이 싹트고 기운이 커지고 왕권이 좀 무너지면서 혁명도 일어나고 시민들의 세력이 커지고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 것도 녹지구조에서도 그런 사회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70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녹지국이 설치되는 겁니다. 초대 국장 구스타프 마이어라는 사람은 르네의 제자였어요. 르네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구스타프 마이어가 르네의 뜻을 받아서 1848년에 최초의 폴크스파크, 시민공원이죠. 시민공원을 만들었고, 그곳이 요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 그 공을, 인정받아서 초대 그러니까 국장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시작한 폴크스파크, 조성을 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후 한 2, 3,
몇십 년간? 예. 일단 동서남북에 큰, 뭐, 보세요. 49헥타르, 88헥타르, 29헥타르, 이 정도 수준의 큰 폴크스파크들이, 그러니까 시민공원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그때 도시 위생, 국민 건강, 여가 선용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것이 출발이 되면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녹지 체계가. 녹지 체계 얘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베를린의 경우 자연 지형과 우리 한국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형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베를린 녹지 체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베를린은 빙하가 남기고 간 땅이죠. 그 대략 2만 5천, 2만 5천 년 전. 그러니까 베를린뿐만 아니라 유럽 북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같은 경우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거대한 빙하가 뭐 직경 수천 킬로가 되는 뭐 우리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빙하가 거의 1만 년 동안 내리 누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면서 얼음이 서서히 녹겠죠. 녹으면서 그 밑에서 여러 가지 뭐 연못도 생기고 계류가 되고 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관입니다. 나중에 다 물러나고 보니까 그 녹은 물이 흘러서 여기 녹색 이게 골짜기인데요. 골짜기가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당연히 강이 흐르고 일부는 뭐 큰 호수가 되고 그래서 호수와 강이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반의 도시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 호수 주변으로는 또 저지대 숲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살기 전에 빙하는 녹았고 그러면서 물은 많고 거기서 저지대 숲이 발달해서 완전히 숲으로 뒤덮였었던 거죠. 슬라브족들이 와가지고 그 물을 빼고 거기서 에, 촌락을 짓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라는 말의 어원이 비에에서 온 것이 아니고 혹은 맥주 비어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슬라브 말로 늪지 습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습한 땅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좀 가소롭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좀 높다라는 고지대, 이 사람들이 고지대라고 하는 것이 150m 정도입니다. 가소롭죠. 100m에서 150m.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30m, 40m 정도고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하 수위입니다. 지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m에서 5m. 땅만 파면 물이 나오죠. 좋은 점은 가로수, 녹지를 만들어 놓으면 나무들이 관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먹고 쑥쑥 잘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장일단 있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했는데 지금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3분짜리인데 하십시오. 예, 예. 예? 충분히 하십시오.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서두르는 감이 있죠. 30분이 예. 좀 짧은 것 같아서. 영상 3분 45초짜리인데 다는 안 보여드리고 1분 정도만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과연 소문대로 녹색 도시인가? 아닌가? 그 베를린에 안 와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앙역이고요. 연방의사당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베를린 안쪽에 있고요. 이제 19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베를린은 아주 옛날 베를린에 비해서 면적이 60배가 넓어졌다. 1920년에 대베를린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죄다 흡수해가지고 광역시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려면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1910년에 광역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상 공모를 하는데 그때 헤르만 얀센이라는 건축가가 낸 작품이 당선을 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때 녹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 검은색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베를린의 그 베를린 큰 베를린 대베를린 경계고요. 이게 도심이고 요보다 더 클 것 같은데 보시면 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이게 도시가 커질 때마다 그 경계에 녹색 뭐 가로수가 됐던 뭐가 됐던 경계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마치 양파처럼 또는 나이테처럼 그 도시가 성장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1910년이죠. 요건 최근에 요즘에 베를린 녹지 연계 시스템 도면입니다. 이것과 거의 일치하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심에는 녹지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대규모 근린 녹지인데, 그러니까 근린 공원, 시민 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얀센이 제시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안에서 녹지만 점점 더 많이 더 만들어냈다. 지금 뭐 시민공원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요. 그 연동성, 연속성,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 도식적 다이어그램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내부 공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옛날 중세 때 뭐 바로크 시대 때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놨던 공원들 혹은 도시 정원들이고,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곽에 공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축으로 강을 따라서 뭐 바람축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녹지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큼직큼직한 그 근교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건 도시 숲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도시 전 면적의 45%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40% 넘죠. 그 녹지 혹은 수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녹색의 대도시예요. 유럽에서 가장 녹지 비율이 높은 대도시입니다. 수도라고 해서 독일의 수도라고 해서 그 회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녹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공공녹지 및 휴양지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 놀이터 따로 특수녹지라고 해서 식물원, 동물원, 정원문화재 이게 특수한데 정원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로녹지 그다음에 이제 조경 공간 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말 정원, 운동장, 야외 스포츠들, 야외 수영장, 묘지공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시 숲입니다. 요거 위치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조그만 거 있죠. 도시 숲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기 전에 다시 조금 확장해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공공녹지와 휴양지만 본 것인데요. 여기 붉은 점은 뭐냐 하면 특별히 가치가 높은 공공녹지 및 광장도 포함이 되는데 도시 밀도가 높은 도심에 오히려 가치 높은 공공녹지 광장의 밀도가 높다. 이 특이한 점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엮어보니까 서로 엮어보니까 한 20개 정도 산책로가 가능하겠더라.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 그린웨이 20이라고 해서 재보니까 575k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기는 좀 무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딱 좋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가장 남쪽 지나가는 17번 요 그린웨이 쭉 따라가면 요까지 그래서 요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면 한 47km 될 겁니다. 벅차죠. 자전거 타고 가기도. 이거 실제로 주말에 한번 해볼 만한 일이죠. 그 숲 얘기를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남은 땅에다 녹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으로 우리가 이건 녹지가 되어야 하겠다. 그 선택을 진짜 정말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게 1915년. 근데 숲 보존 계약, 연구소 보존 계약,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것을 황실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황제국이었죠. 그 황제가 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사실 베를린의 땅은 거의 다 황실 소유였고요. 근데 베를린 시 정부에서 황실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 소문에 의하면 왕자들이 그 땅을 개발업자한테 팔아서 고급 주택 단지를 짓고 자기는 돈을 벌더라. 이런 소문도 나고. 이때 인구 200만으로 증가했으니까 개발 압력이 커서 숲 속으로 자꾸 그 외곽으로 자꾸 나가서 개발업자들이 나가서 고급 주택 단지를 짓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이때 사실 자연보호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자연보호 운동 연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숲 보호 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큰 힘이 된 게 뭐냐면 이때 일간지에서 베르린 일간지에서 숲을 개발하는 걸 반대하자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그걸 몇 번 벌이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시 정부에서 이 시민연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언론하고 힘을 합쳐서 황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지못해서 양보를 하고 아주 헐값에 말도 안 되는 껌값에 그 황실 소유의 숲을 시에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하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뭐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숲을 보존하거라.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그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 면적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파는 양도하는 이 면적은 끝까지 숲과 시민들의 휴양지로 남아야 한다. 만약에 피치 못해서 일부 숲 면적을 헐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에 합당하는 면적에 어디다가 숲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침해 조절 조항의 뿌리가 되는 생각의 사고 체계였던 거죠. 그걸 황제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존속이 됩니다. 어떻게 존속이 됐느냐? 그 계약이니까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파기를 안 하고 놔둔 거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삼림법이 생기면서 저기 그 삼림법 안에 집어넣게 삼림법 1조가 그겁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숲, 그때 우리가 매입한 이 숲은 영구숲으로 보존한다. 그리고 이건 절대 보호 지역이 돼서 손을 아무도 못 댑니다. 적극적 선택이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저지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숲 안에 이렇게 커다란 연못도 있고 뭐 하천도 있고 계류도 있고 상당히 아름답죠. 근데 지금 두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지도로 보면 가장자리 외곽에 이렇게 도시 숲이 둘러싸고 있고 거기서 도시 시경계가 끝났다고 해서 숲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거까지 같이 그때 사들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2만 9천 헥타르 숲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번 그 서울 한국에서 연수 받으러 오신 분들 가을에 10월에 오셨기에 거기 숲으로 모시고 갔더니
야, 책받침이다. 그러더니 그 책받침에 있는 그림하고 음, 똑같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들어가서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는 걸 보고 아주 굉장히 기뻤는데요. 뭐 사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숲이죠. 계약의 효과.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날 숲에 이게 숲 29,000헥타르 출발점이 되었고, 녹지의 골격을 그때 확보를 한 것이죠. 확보했고, 또 녹지, 뭐 숲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수변축이라든가 휴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기반을 그때 닦아놨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그 시점이 1915년 아직 대베를린이 에, 결정되기 5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숲이 베를린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전부 그때 이미 대베를린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서둘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베를린이 오면 개발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막았던 것이죠. 성공을 했고요. 그럼 그런 녹지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당연히 녹지국에서 하겠죠. 근데 녹지국의 중간에서 이름이 환경국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환경교통기후국입니다. 복잡하죠? 기후는 뭐 지금의 이슈니까 당연한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됐던 것은 교통국을 포함시켜 버린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 교통이 환경을 해치는 원흉 중에 하나잖아요. 참 마석 많은 존재들인데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합치자. 합쳐서 협의책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합친 겁니다. 그 도시국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합의가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하고 합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각 구청에서 자기들 담당 구역의 공공녹지 가로수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잘 결성이 되어 있고 일도 활발하게 합니다. 도시 간 협력도 잘 돼 있고요. 그 도시 간 협력의 담당 주체가 뭐냐면 도시녹지국장, 지금 뭐 환경국장이 되겠는데 그냥 녹지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전국 연합이 있습니다. 그걸 갈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뭐 교육도 시키고요. 정원사 조경가들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버넌스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지침서, 표준 이런 걸 부지런히 만들어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최근 들어와서 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시작한 지 20년 됩니다. 꼭 20년. 근데 사실 가장 강력한 관리 체계는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지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죠. 시민 참여. 극성들입니다. 베를린 시민죠. 그 도시녹지국장 전국연합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녹지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건 GIS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아무 녹지나 클릭을 합니다. 공공 녹지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 뭐 이건 잔디다, 이것은 뭐 저기 생울탈이다, 여기는 면적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수꾼초 면적, 요거는 화단 면적, 요거는 스포츠 잔디 면적, 이건 포장 면적, 이건 포장 면적. 그러니까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이거 상당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황이 싹 나와 있으니까 일하기 좋죠. 예, 이런 녹지 정보 시스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화면에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같은 국토를 가지고 녹지도 만들고 도시 설계도 하고 뭐 교통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같은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각축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연동해서 합심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국토를 잘 가꾸고 좋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연동 체계가 오래전부터 잘 이루어져 왔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는 도시계획 설계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엄청 세고요.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지만 일단 제가 통일 이후에, 동서 통일 이후에 처음 나온 1994년에 나온 것, 그 20년 뒤에 나온 것, 그리고 올해 발표된 것, 그 세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죠.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띄는 게 딱 한 군데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요겁니다. 요게 이 흰색으로 있는 게 보이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태겔 공항이라고 옛날 공항이 그때 폐쇄가 되고 용도 지정이 아직 안 되었어서 2015년에는 흰색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용도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은 녹지가 되고 반은 그 테크닉 파크라고 해서 과학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과학 첨단 도시가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과 회색으로 제대로 표시가 된 거죠. 10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할 게 뭐 헛가닥 갱신한다 해서 헛가닥 뒤집어 엎고 새로운 정권이거나 국장이 새로 부임하거나 그러면 싹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꼭 갱신해야 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0년 동안 변화한 것이 5%밖에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구두쇠라서 그런가? 그러는 게 제가 농담으로 가끔씩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싹 뒤집어서 새로 계획을 하면 용역비 뭐 이런 것이 또 수억씩 깨지잖아요. 아유, 왜 그래? 뭐하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안에는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 계획, 뭐 각종 시설 계획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합 계획이죠. 근데 이걸 왜 제가 굳이 또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 이건 1925년 그러니까 대베를린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낸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 이걸 딱 보시면 도시 구조가 깔끔하죠. 그냥 깨끗하게 선명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양파, 나이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중세 때부터 시작된 도심, 밀도가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도시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한 거죠. 그때 이제 9개 존으로 구분을 해갖고, 그 존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밀도 얼마나 높냐. 그렇게 해서 외곽지대는 될 수 있으면 정원을, 그 개인주택을 만들고. 그래서 도심에는 개인주택을 못 짓습니다. 외곽에는 밀도가 높은, 용적률 높은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이 그림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9개 조원 지금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때 이미 토지 이용에 관한 법령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 존 이런 존은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고 용적률은 어느 범위에 있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게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거죠. 뭐 냉장고 40년 전에 산 거 아직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신형 모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장 안 나는데 왜 사? 구두쇠들이 그런 거죠. 그 이 베를린에서 여행을 하시면 이 도심에서 출발을 해갖고 외곽은 뭐 이쪽 가셔도 좋고 이쪽으로 가셔도 좋고 간선 도로를 따라서 쭉 타고 가시다 보면 이 도시 밀도가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 베를린을 관광하는 묘미라고 저는 늘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1970년대 이제 환경생태계라는 게 이때 뭐 환경보호 운동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고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베를린 제가 공부한 저 모교죠. 공교조경학과가 환경조경학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생태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그게 1970년대죠. 그 결과로 1976년에 자연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자연보호법 안에 앞으로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해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죠. 자연보호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정보지도 제작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환경정보지도 제작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어떤 한 출중한 인물이 이 베를린 공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분이 선배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하게 됐냐면 이제 조경학과 환경조경학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생태 계획을 해볼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환경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그 땅을 일일이 파가지고 토양 분석을 하고 물 수질 검사를 일일이 해야 되고 대기 조사 내가 또 해야 돼. 아니면 뭐 저기 기상청에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이게 너무 수고스럽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환경 정보를 모아서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를린 시 당국에 제안을 합니다. 이만저만한 생각이 있으니까 시 당국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사무실을 주고 채용을 합니다. 처음에 혼자서 시작을 했죠. 그때는 종이 도면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구걸 하다시피 뭐 기상청 가서 도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산림청 가서 도면 주세요. 정보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 나중에 끝까지 이제 몇 년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30 몇 년 동안 외길을 가서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다녀갔어요. 다 다녀서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받아가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녹지 계획, 이제 환경 생태 계획 안에 수렴을 하게 되어 버립니다. 요것이 환경 생태 계획인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환경 생태 계획, 그러니까 주 단위, 베를린은 시면서 주 단위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이 상위 계획이고, 구별로 환경 생태 계획을, 그 아래 하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크게 네 개 부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 그 밑에 깔리는 지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층을 계획에 만드는 거죠. 중요한 게 자연 생태 기능과 환경 보호. 떤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가. 자연 생태 기능을 분석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환경 보호를 해야 되겠죠. 비오톱과 생물종 보호 중요하죠. 휴양지와 녹지, 도시 풍경. 이것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어떠한가. 그중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 부족한 점은 어딘가. 이거 분석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 네, 마찬가지. 이게 이제 조경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뚱딴지 같이 개발 대응 공간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 껴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특별 부문 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자체는 심플한데 여러분 침해 자연 침해 보상 뭐 자매 침해 조절 이런 용어 틀림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면 자연을 침해하게 되죠, 당연히. 자연을 침해하게 되면 자연에 보상을 해야죠. 옛날에 황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너희들이 숲을 벌목을 해서 뭐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디다가 숲을 만들어라. 그 원칙 지금까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침해한 자연의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산출을 합니다.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뭐는 생태 점수 얼마고 얼마. 그래서 그 생태 점수에 상응하는 녹지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심고 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불균형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도 나도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그럼 그래서 시에서 미리 그러니까 환경생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도시의 고루 여기다가 개발되는 공간을 자연 침해 보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공간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둡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태 계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 개념이죠. 그리고 각 그 공간에 여기에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적정 조치 목록을 쫙 만들어 놓은 그 책 한 권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 사업자인데 여기다가 조그맣게 단지를 하나 만들었어. 주거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침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보통 조경가한테 의뢰를 하죠. 내가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전문가가 요 도면을 보고 이만저만 목록을 보고 아 이만저만해서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에다가 의논해서 허가를 받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하자. 전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건 환경생태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이런 뭐 적정 조치 목록을 짠 겁니다. 이건 상당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환경생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환경생태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그 법정 계획이긴 하지만 구속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왈가왈부 했었어요. 설랑설레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 힘이 법적 구속력이 토지 이용 계획만큼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발표를 하다가 물론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 우리 업혀가자. 토지 이용 계획에다가 이게 엎어버립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에 엎여가면 자동적으로 그 덕분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느라고 한 10년 정도는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환경생태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환경 생태 뭐 보호구역이든 뭐든 그것이 100% 고스란히 여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 녹아 들어가기 전에는 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그래 너희들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 그러고 그냥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면적 하나하나 갖고 티격태격하고 줄당기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건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건 개발 잠재 공간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래 토론을 해서 협의점을 내는 거죠. 그 결과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엎혀 놓고 안심을 해도 되는 거죠. 음, 이제 법정 음,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다 준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환경정보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효자죠. 그 교육회 국장이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부터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고, 이제 9개 주제군으로 나눴습니다. 토양, 물, 대기, 기후, 비오톱,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도 들어갑니다. 환경정의. 아시죠? 환경정의. 이제 요즘에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환경정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양 하나만 보더라도 토양 주제에 대한 도면만 보더라도 뭐 2, 300장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각 주제별로 계획 제언도를 또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 만든 사람들이 전부 조경 환경가 출신이니까 계획할 때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계획할 때 이 도면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언을 합니다. 제언에 불과하는 거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참 도움이 됩니다. 크게. 예를 들면 여기는 토양이 지금 토양 기능 지수가 이런 거고 토양의 보호 가치가 이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이만저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녹지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유형의 녹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전부 완전 오픈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가서 봅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하기 전에 가서 보고 확인해 갖고 와서 막 잔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맘대로 못 하는 거죠. 관련 법규는 뭐 심플한데 이거는 딱 한 장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베를린은 유일하게 독일 전체에서 유일하게 녹지법을 따로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녹지를 중요시 여겨왔다는 거죠. 뭐 삼림법이 있고 자연법 당연히 있고 수목보호법.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수목은 내 나무라도 함부로 못 자릅니다. 근데 생각 자체가 뭐냐 하면 자연이 어째 네 거냐. 그런 거죠. 어. 그 주말 정원에 가면 뭐 다 있고요. 그 사고 체계 자체가 다른 거죠.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닌 거죠. 그 샀다고 하더라도 네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것뿐이지 땅 자체를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발전해 와서 지금의 이슈는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자, 녹지가 2010년도부터 녹지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녹지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뭐라고 부를까? 기후라고 불러주세요. 말도 안 되죠. 녹지를 어떻게 기후라고 부릅니까? 기후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녹지의 기능 중에서 기후 조절 기능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계획 이제 컨셉을 따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기 위한 사전 연구죠. 준비 차원에서 만드는데 여기 중에서도 기후 부문 계획이 있어서 거기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환경 조경하는 사람, 환경 생태하는 사람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 기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후 보호를 하려면 그 기후를 더 좋게 하려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략적 시티스케이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전략적 시티스케이프, 기후 전략을 하는 시티스케이프다. 지금 이제는 녹지하고 시티를 가르지 말자, 합쳐서 시티스케이프라고 하자. 그래서 녹지 새로운 역할에서 2012년부터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후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는데 그 환경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후 모델 분석하는 겁니다. 기후 모델을 만들어서 2003년부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니까 야, 우리 베를린은 도시 숲도 크고 티어가든도 있고 이렇게 큰 녹지가 많으니까 걱정 없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리 공원과 녹지와 숲이 크더라도 그 효과의 범위가 커봐야 1200m라더라. 충격을 받은 거죠. 생각 다시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뭐 여기저기 큰 녹지가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1 내지 2헥타짜리 규모의 녹지가 기후 조절 기능이 가장 적절하더라.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 기후 영향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2헥타짜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1헥타르면 여기 축구장 하나 정도 규모니까 그 정도 규모를 여기저기 자주 만들어서 그 적정 뭐 500m 간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 도시에 배치하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 시티스케이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양파가 아니라 모자이크를 만들어 버립니다. 시티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무작정 그러면 뭐 지금 있는 녹지도 재활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녹지의 개념을 또 세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거기다 기후 전략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각 녹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개별적 맞춰서.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 녹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유형이 있잖아요. 무슨, 공공 녹지라든가 뭐 장미원이라든가 그걸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모자이크처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휴양 녹지나 그 뭐, 도시농업지 이런 데는 적용해야 될 조치가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조치들을 목록을 카탈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일들을
조경하는 사람들이 환경 뭐 생태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도. 근데 이제 이 올해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물입니다. 스펀지 시티. 스펀지 시티 요새 가는 데마다 스펀지 시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배정환 교수님이 제 책 보여드렸죠. 100장면으로 읽는 조경의 역사. 제일 마지막 장면, 100장면을 제가 멀티 기능 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스폰지 시티가 앞으로 미래 도시의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후배들한테 구박을 받았습니다. 야, 스폰지 시티가 뭐냐? 그 멋대가리 없이 그렇죠 사실. 근데 사실 그거죠. 제가 그 독일에서 그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멋진 게 뭐냐? 거대 담론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것처럼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럼 그걸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름만 그렇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스펀지 시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래서 2020년대 독일 연방, 22년에 독일 연방 환경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펀지 시티 개념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 베를린이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블루 그린 연합이라 그래서 이제 물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통 기후 국에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공원관리공사 그린베린이라는 공원관리공사 베를린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참여를 하고 상수도 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주정부 소속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침투 녹지 하고 베를린에서는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날지 아들러스호프는 거의 하수 시설이 없습니다. 이걸로 침투 녹지로 다 충당을 하죠. 뭐 루메스부르크 부흐스탄 생태도시에 가보면 녹지도 다 이렇게 침투형으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1995년. 포츠담도 마찬가지고 베를린 아니지만. 그때는 침투 이랬었죠. 그 이제는 뭐가 달라졌나 이제 증발. 그 침투만 하고 증발은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생각 깨긴 깨는 거죠. 아 이게 증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공기를 냉각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증발할 수 있는 녹지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막 증발하잖아요, 지금. 정신없이 증발하죠. 그 침투에다가 신경을 썼다가 증발. 근데 이걸 다 하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녹지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녹지 밑에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반을.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 침투되고 침투했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증발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를린 빗물 에이전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반응은 뭐냐? 여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여론에서 왜 이자야 해?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태까지는 빗물 침투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내 땅에 내린 빗물은 내 땅에서 다 소화한다. 즉 침투한다. 모아서 침투시킨다. 그래서 빗물을 하수 시스템에 내보내면 하수 세금을 내야 해요. 누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수비를 따로 냅니다. 빗물 하수 우수비를.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아파트 여기에서 그 뭐 침투하고 증발할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모아서 옆집에다 주자. 가까운데 아까 그 모자이크 보셨죠? 그렇게 가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자. 주거니 받거니 하자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부 구조 나와 있죠. 하부 구조 나와 있어서 밑에 이런 식으로 침투해서 저장해 뒀다가 다시
침투할 건 침투하고 다시 증발 혹은 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로도 안 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을 만든다거나 큰 콘서트홀을 짓는다거나, 지금 저쪽에 콘서트홀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래서 여기 저장했다가 내보낸다. 내보내는데 자기 뭐 지붕 녹화도 하고 주변 녹지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우리 이쪽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미리 계획을 해야 내보낼 수 있는 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손잡고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그러하고 비전인데 또 도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시티스케이프라 그래서 이제 녹지 따로 도시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요. 그 스텝은 그 도시개발 계획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베를린 경제를 위한 기업 및 생산 부지를 활성화하고 확보하고 균형 있게 이제 개발한다 이랬을 때도 우리 녹지가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럴 때 계획을 수립할 때 모자이크식으로 만들고 침투했다가 증발시킬 수 있는 녹지를 설계를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2070년 이제 뭐 비전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에 대베를린 탄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국제 현상 공모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게 당선작인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도면이죠. 즉 변화를 싫어하는지 전통을 고수한 작품을 당선시킨 겁니다. 여기 환 보이시죠? 내부 링, 외부 링 있고 여기 숲 있죠? 그러니까 이 숲과 숲 사이사이에 조금 있는 쪽으로 도시는 좁게 그냥 뻗어나가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주와 이제 연합 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보관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연과 풍경은 시 경계에서 멈추지를 않죠. 계속 가는데 우리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거부를 베를린에서 한 게 아니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했어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왜 거부했냐? 베를린 너희들 수도라고 잘난 척해서 우리 같이 일 안 해. 뭐 그러면서 그래 이제 거부를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2020년대 공동으로 보관을 비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녹색은 자꾸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리고 물이나 줘야죠. 뭐 동네 나가서 가로수에 물이나 주고 뭐 그러면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그때 뭐 그 폭염이 한창일 때 이런 게 실제로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시티랩 베를린이라는 데서 인터랙티브한 플랫폼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나무 물주기 그렇게 해서 다 나무 물주고 어마어마한 반향을 보였는데 제가 요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앱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는 그 베를린 전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 4만 3천 그루, 예, 4만 3천에 43만 그루 그 녹지 시스템 안에 43만 그루 나무들이 일일이 다 표시되어 있고 나무 대장이 다 온라인으로 GIS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나무나 하나 찍어 봤어요. 근데 목련입니다. 목련이고 25년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베를린 여름을 건너뛰었거든요. 비도 6월부터 굉장히 자주 오고. 그래서 보니까 요게 파란색 빗물로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물 주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하수로 대부분은 충당이 되었고요. 이제 뭐 또 급하면 이걸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식의 정보 시스템입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딱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몇 년 됐다, 이 정도까지도 더 자세한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를 클릭하면 이 나무는 지금 현재 물을 얼마를 더 줘야 합니다.
그,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막바지인데요. 베를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제 지형도 이렇게 다르고, 뭐,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베를린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가?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생태계 이런 거 안 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백년대계. 사실 백년대계란 말 독일 말 없어요. 그 대기만성 이런 말 독일어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죠. 근데 실천은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말뿐이 아닌 진정한 백년대계를 어떻게 해왔나 지금 보셨고요. 이 연속성, 큰 틀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변화시킨다. 꼭 필요한 것만 갱신하거나 보완한다. 30년 동안 5% 변화한 거 보셨죠? 그 연속성이 가진 저력은 막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합의, 한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 내 땅이다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히 장기 계획을 수립할수록 분야 간의 연동이 상당히 필요하고 정말 시민들과 합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독일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데 베를린 사람들은 특히 그 사회적 합의라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엔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일단 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늘 고립되어 살아왔고 이제 산도 많아서 산 하나만 넘으면 말도 달라지고 풍습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를린 독일은 유럽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9개 국가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베를린 내에서도 중세로부터 심할 때는 300 몇 개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자이크처럼 옆옆이 살았습니다. 허구한 남은 싸우기도 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손해니까 사람만 자꾸 죽고 그 낭비만 돼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 걸리더라도 합의를,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토론을 합니다. 어떤 게 심한 경우에는 농담이 아니라 10년 걸리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왜?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다들 조금씩 양보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뒤집어 엎자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이죠. 오대하면 우리 한국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 조경비전 2050을 지금 뭐 연구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곡중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환경정보지도 꼭 필요합니다. 시간 있잖아요. 25년.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아직 안 돼 있는 건 제가 지난 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경 실무에서도 우리가 아직 업그레이드 될 것이 많아서 아무리 계획을 잘 짰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 좋은 목걸이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실무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조경 단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 시공 단가도 올라가고 설계 단가도 올라가야 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물 두 마리 필요 없죠. 핵심 분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북이가 꼴에 먼저 도착한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